여수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청년층을 붙잡기 위한 대책으로 청년 연령을 늘리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주에서는 화재가, 영암에서는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면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자체들이 가을맞이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 송동구와 마포구는 거리에 색을 입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찌감치부터 합격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의 큰 고민거리로 남아 있는데요. 여수시는 청년 연령 확대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연령 기준이 상향된 만큼 각종 지원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인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2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더니 2006년 30만 선이 무너졌고 2021년에는 27만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2년 사이 4천여 명이 더 줄면서 지난달에는 27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마다 평균 2천여 명이 여수를 떠난 셈인데 외부로 빠져나간 인구 가운데 80%는 2030 청년 세대였습니다. 여수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자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19세부터 39세까지였던 청년 나이를 18세부터 45세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행정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물론 창업에 필요한 전문 상담과 지원도 상향된 청년 연령을 적용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등 여수시가 추진하는 청년 사업 대부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제, 사회, 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0대가 청년 정책으로 이제 편입이 됐고 수혜자로 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더 다양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 수립 또 어떤 지원 방안들을 또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다만 보편적인 청년 정책보다는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대상자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45세까지가 청년이니까 모든 종류의 사업이나 지원에서 다 이게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재정의 적절성이나 이런 재정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일수록.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연령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든 여수시. 지방 소멸 위기를 딛고 청년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주에서는 농기계 수리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졌고 영암에서는 농기계 사고로 80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한 채가 불에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 주변을 둘러보며 위험 요소를 살핍니다. 11일 새벽 5시 50분쯤 나주 공산면의 한 농기계 수리점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수리점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숨진 원인과 화재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수의 한 공장에선 창고 인근 야적장에 쌓아둔 목재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9일 낮 1시 반쯤 불이 시작돼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농기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9일 아침 9시 40분쯤 영암에선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선마을에선 응급 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10일 낮 2시 반쯤 신안 아페도 인근 해상에선 낚시어선에 타고 있던 승객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9일 새벽 5시쯤 진도 병풍도에선 80대 남성이 심한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해경 경비정이 긴급 이송을 지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거리에 색을 입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숲길로 알려진 성동구 성수동. 골목길 안쪽으로 유난히 붉은색 벽돌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갤러리와 카페, 일반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골목길 곳곳이 붉은 벽돌 건물로 채워진 겁니다. 벽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비슷한 규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일관성에서 오는 편안함과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붉은 벽돌 건물을 군집시켜 동네를 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성수동 일대에 붉은 벽돌 건물 조성 지역을 지정했고 붉은 벽돌로 건물을 보수하거나 지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사비도 지원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하여금 성수동만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자는 취지였습니다. 생각보다 주민 호응도 좋고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숲 북쪽 아틀리에길이 점차 이제 붉은 벽돌이 조성이 돼가면서 지역 특색이 된 겁니다. 뉴트로나 또는 복고풍을 좋아하시는 기성세대들도 이렇게 붉은 벽돌이 조성되어 있는 건물에 오게 되면 아마 저희 성수동을 더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마포구 홍대 일대에도 붉은색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레드로드, 기다랗게 있던 공용 주차장을 걷어내고 그곳에 붉은색 길을 만든 겁니다. 홍대 거리를 관통하는 1.3km의 길을 붉은색으로 칠해 특화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버스킹과 전시, 각종 공연 등을 열면서 문화 공간화한 겁니다. 좀 더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 만든 붉은색 길 레드로드는 인근 상인들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침한 그리고 여러 구조물들이 있으면서 방문객들이 좀 거닐 때 좀 불편한 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레드로드 사업을 통해서 정리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 않던 길을 소통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웨이팅이 전혀 없었던 그런 매장들이 이제는 웨이팅이 형성이 되고. 평범한 동네를 특화시키기 위해 저마다의 빛깔을 심고 있는 서울의 자치구들. 거리에 색을 입히며 관광객 유치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현장에서는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농협 중에 인건비 손실을 보는 곳도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일할 수 있는 농촌 인구가 줄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 농촌의 필수 인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숙식까지 제공해야 해 일거리가 적은 소규모 농가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나 이틀 단위로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기존 계절 근로자 제도를 이용하는 대규모 농장도 일거리가 몰리는 시기에 추가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때만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인건비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번기에 급등하던 사설 인력중개소 이용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농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사업 시행을 맡은 지역 농협이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한 달에 21일치의 월급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តាំងពីខ្ញុំមកស្នាក់នៅ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សម្រាប់ធ្វើការក្នុងប្រទេសកូរ៉េនេះរយៈពេល1ខែហើយការស្នាក់នៅនិងការហូបចុកគឺមានការល្អប្រសើរហើយនឹងមានការទិញរបស់របរសម្រាប់ខ្ញុំជាពលករផងដែរសូមអរគុណ 정부는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70곳으로 늘리고 사업비도 현재 6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운영을 합격점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의 특성상
일정이 비거나 날씨 등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날의 손해는 오롯이 이들을 고용한 지역 농협이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 생활이나 우리 현지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농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문가의 양성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전남도청 청사 1층 리모델링 계획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전남도는 올 연말부터 예산 28억 원을 들여 청사 1층에 있는 도정 홍보관을 전면 개편하고 편의시설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긴축재정 기조를 밝히면서 전남도의회는 굳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며 지적했고 전남도는 의견을 받아들여 리모델링 사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도는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이 일었던 1층 공무원 노조 매점을 입찰을 통해 편의점으로 바꾼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정부가 10억 원을 들여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고 2천억 원의 소비 촉진 지원금을 마련했지만 실제 어업 현장이 아닌 중간 유통 단계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에는 방사성 모니터링과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피해 어업인 지원 등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민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지원금 기준과 금액, 시기를 심의하는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가 창사 25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전남 목포를 중심으로 치러지는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는 11일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탄소 중립 실현에 동참하기 위한 미래 경영 방침을 소개하고 전국체전 홍보물을 주요 사업장에 배치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 운영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혁영 회장은 기념사에서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ESG 경영과 나눔의 가치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 나섭니다. 2024학년도 목포대 수시 모집 대상자는 모두 1,516명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선발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번 수시 모집은 최대 6번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한 만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목표하는 학부나 학과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4회 전국체전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과 볼링 등 5개 종목의 사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체전 사전 경기는 지난달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15일 볼링, 다음 달 9일 배드민턴, 10일 하키, 11일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경기는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과 각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 등으로 전국체전 경기 일정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집니다. 김미연 순천시 의원이 임시회 본회의 의원 자유 발언을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부모들의 황혼 육아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도 사회적인 인식 부족으로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부모들의 육아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희생을 감내하는 양육 지원자로서 조부모의 노동 생산성을 인정하고 보답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실질적인 저출산 정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